네, 이승만 포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명섭입니다. 오늘은 프란시스카의 대한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프란시스카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역시 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프란시스카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 생소하게 들리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프란체스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의 이름이 프란시스카 또나로 되어 있고 본인도 생전에 프란시스카라는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부인에게 준 그 휘호에서 프란시스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프란시스카 또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공훈록에도 등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호적상의 표기법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프란시스카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경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적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경칭을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포럼도 이승만 대통령 포럼이나 이승만 박사 포럼으로 하지 않고 이승만 포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경칭은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말년 1960년경에 이제 그 4.19를 이후 퇴진하게 되는데요. 저는 4.19 혁명 정신을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실은 수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정주의 그러면은 무조건 나쁜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비판 정신에 의해서 기존의 해석들은 계속 수정되고 진보해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단독 연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카라는 한 인물에 대한 단독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좀 다른 그러한 프란시스카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주로 이번에 제가 출간하게 된 연세대학교 대학 출판문화원에서 출간하게 된 프란시스카 사진의 한국사라고 하는 책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제가 집필하면서 그 기본적인 원칙은 이 프란시스카에 대한 이 마녀 만들기 혹은 선녀 만들기 혹은 희생양 만들기를 다 지향하고 있었던 그대로의 한 인간을 들여다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영부인이 이주민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사실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사례이고 우리가 깊이 한번 성찰해 볼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카 또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문명 충돌점 혹은 문명 융합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문명 충돌점이자 문명 융합점으로서의 그 한 지점, 그 시공간을 살았던 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카 또나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대한민국의 성격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하나의 열쇠적 인물이 바로 프란시스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카 우리가 이제 2020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인구가 13,88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란시스카 또나가 한국으로 귀화할 때는 사실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고 싶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하고 또 귀화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던 인물이 바로 프란시스카 또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국가 유공자 그 공훈록에 보면은 프란치스카의 이름은 아직 등재되어 있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현재 16,685명이고 그 중에 외국인이 72명인데 그 중에는 이제 6.25 전쟁을 일으켰던 박헌영의 부인이었던 주세죽 등의 공산주의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프란치스카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고요. 대한민국 국립 여성사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선시대 박어우동 혹은 황진이 이런 여성들의 이름은 등장을 합니다만 프란치스카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카가 1960년에 불명예 퇴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사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또한 과오는 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대한 독립에 동참했던 프란치스카의 공헌은 있었던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1945년 8.15 해방과 1948년 8.15 독립을 함께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대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서양인으로서의 프란치스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펴낸 이 프란치스카 사진의 한국사의 앞에 부분에서 수록되어 있는 사진들을 몇 점을 제가 추려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란치스카 도나는 1900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지금 같은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같이 나라를 합해서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고 상당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스트리아도 독일어를 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엔나 표준어를 독일도 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당시에 하나의 비엔나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적 표준을 지향했던 그러한 대국이었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비엔나 표준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프란치스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란치스카가 19살이 되던 1919년에 이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유럽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919년에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00만 명 이상이 죽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파리 평화회의가 진행됐던 해가 바로 1919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제 패전국으로서 여러 개의 나라로 독립국가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스트리아는 아주 작은 영세 중립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교육을 받았던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러 개의 독립국가로 해체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프란치스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란치스카가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러 개의 독립국가로 쪼개졌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래서 오늘날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또 두 개의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여러 개의 독립국가로 나뉘어지는 이 세계사적인 흐름, 바로 그쪽을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제국이 아니라 민족국가의 독립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프란치스카가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그것을 정치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진보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에 섰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카는 매우 진보적인 여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프란치스카가 당시에는 상당히 아이돌 같은 그러한 인기를 누렸던 스포츠 자동차 경주 선수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주 선수가 사실은 이미 다른
여인과 사실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고 혼자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을 33세에 만나게 됩니다. 이승만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러시아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호텔 드 루시인데 그게 러시아 호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호텔 건물에 그곳에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합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우연에 의해서 독립운동가 이승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인물, 이승만 옆에 있는 인물은 서영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서영해는 당시 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보다는 이제 상당히 젊은 그러한 독립운동가였고 서영해가 먼저 제네바에 가서 이승만이 묵을 그 방을 예약을 하게 되는데 그 방을 스위트룸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오자마자 그 스위트룸을 취소시키고 아주 작은 방으로 방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방을 바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러시아 호텔에서 합석해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했던 것은 이승만이 사우어크라프트라고 하는 아주 그 저렴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어크라프트라는 그 음식은 유럽에 유학한 학생들이 저렴하게 즐겨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음식을 이승만이 주문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오히려 그 많은 동양인들이 특히 일본인들이 스위스를 방문하면은 많은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검소하게 그런 음식을 주문하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승만이 식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을 프란시스카가 보고 먼저 말을 건네면서 둘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신문에 이승만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것처럼 인터뷰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신문의 이름은 라 트리뷴 도리앙이라고 하는 신문인데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신문을 발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랍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하는 프랑스 식민지 출신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신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식민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식민제국, 프랑스 식민제국을 일본 식민제국 이러한 제국의 지배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민족들의 독립 이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프랑스 식민 제국에서 억압받고 있던 아랍 민족주의자, 그 다음에 일본 식민 제국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던 대한의 독립운동가 이 사람들 간에 말하자면 의기가 투합이 돼서 이와 같은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것이죠. 자, 이것을 프란시스카가 보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두 사람의 사이가 이제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왜 여기에 있었냐면은 제네바에 있었던 그 국제연맹이 그 당시에 여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국제연합이 됩니다만 지금 유엔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국제연맹이라고 불렸었죠. 국제연맹 본부가 제네바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국제연맹을 상대로 해서 이 독립 외교를 전개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이승만의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지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연이 맺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동안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진인데 로마에서 촬영된 사진이죠. 로마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이 로마에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에서의 여행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결혼으로까지 이제 발전시켜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진이다. 이제 이승만은 제네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당시에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련을 하나의 독립운동의 지원국으로 볼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로 했고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어디를 경유하냐면 바로 비엔나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를 경유해서 그곳에서 이제 소련 입국 비자를 이제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바로 프란시스카를 다시 만나게 되고
아마도 이 비엔나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란치스카의 기록에 보면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한글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비엔나에서 이승만이 프란치스카에게 사랑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비엔나를 경유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모스크바에 방문하자마자 소련 측에서 이승만이 떠나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소련이 일본과의 외교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외교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 방해가 되는 그런 대한 독립운동가들을 인 이승만을 추방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여러 그 현실들을 그 공산주의의 현실들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하지만 공산주의적 방식의 독립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승만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활동 기반이 있던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프란치스카가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승만은 1904년 한성 감옥소에서 쓴 독립정신의 그 말미에 국적을 바꾸지 마라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바대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국적자도 아닌 이승만이 프란치스카를 초청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카는 유럽인으로서 상대적으로 이민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독자적인 이민 신청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고 미국에 가서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카는 그 미국 국적을 또 10분 활용해서 이승만을 도왔고 그 대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프란치스카에게서 해결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사람은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에 신랑 측 둘러리이자 또 그 결혼을 도와줬던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받을 당시에 친구였던 미국인 친구가 그것을 도와줬고 또 1905년에 포스머스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는 포스머스 평화회의의 의장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이승만이 만났을 때 같이 합석했던 윤병구 목사가 그 자리에 또 결혼식에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승만의 주된 독립운동 기지가 있던 하와이로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하와이에서 어떠한 이제 전문이 오게 되냐면 하와이에서는 이승만이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외국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그러한 전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오지 말고 먼저 와서 왜 외국인 여인하고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자면 설명을 먼저 하라 이렇게 하는 전문을 2번이나 보내게 되죠. 이승만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자동차를 손수 운전해서 미주 대륙을 신혼여행을 겸해서 횡단을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에 지금 1월 24일 호놀룰루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 사진에 를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카가 등장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먼저 와서 왜 그 외국 여인이나 결혼했는지를 소상히 밝히라고 했던 하와이 거주 한인들 이 한인들이 기대와는 달리 아주 그 많은 어떤 기록에 하면 1000명 가까이 운집을 해서 환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이승만이 어떤 여인과 결혼했는지도 궁금했을 거고 또 오스트리아 여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그 하와이의 그 대한인들이 운집을 해서 환영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프란시스카를 각자의 또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것이 한국의 김치다라고 하면서 김치를 맛보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또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이제 프란시스카가 처음으로 한국의 김치를 맛보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스스로 이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유학생들에게 프란시스카가 김치를 만들어 주기도 했던 그러한 일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와이에서 프란시스카는 이제 운전면허증부터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1935년 12월 2일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 운전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승만은 이미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상당히 그 혁명가적 기질로 운전을 했다. 그런데 자기는 비단처럼 운전을 부드럽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마 그것부터가 성격적인 어떠한 그 상호 보완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또 이 애견을 키웠습니다. 한국의 지금 애견 문화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 프란시스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카가 이때부터 애견을 키웠고 나중에 대통령 영분이 돼서 경무대에서도 이제 해피라고 불렸던 애견을 계속 키웠고요. 나중에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도 나중에 그 기우던 개를 나중에 수송을 받아서 같이 하와이에서 키우게 되는 이러한 아주 애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견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던 인물인데 이때 이제 서로 아마 이제 그 프란시스카하고 이승만이 파파 혹은 마미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나중에 그 경무대에서 그러한 그 호칭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친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파파, 마미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외국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미 강아지의 파파, 강아지의 마미라는 뜻으로 이 파파와 마미라고 서로를 호칭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와이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하와이의 그 당시의 인구 구성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당시의 하와이의 인구 구성에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은 일본계 주민입니다. 그래서 당시 하와이의 원주민과 하와이에 거주하는 백인들을 합쳐도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주민보다 많지 않을 정도로 일본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46% 내지 50%가 일본계 주민이었고 하와이 원주민과 백인을 합쳐도 그 비율을 넘어가지 못했고 대화 한인들 당시에 구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대한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하와이이긴 합니다만 하와이에 이민한 숫자가 7,000명 정도고 그중에 일부는 다시 북미 대륙으로 갔기 때문에 하와이에 있었던 인구는 한 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는 일본계 주민에 비하면은 한 일본계 주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에서 50%에 육박하는 정도였다면은 1% 정도 하와이 주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와이에서 대한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추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와이에 살고 있었던 일본계 주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와이에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하와이의 백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프란시스카는 빠르게 영어를 더 능숙하게 구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프란시스카는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그 아주 적극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통역 공부도 했고 또 영어 타자를 또 배웠고 또 회계도 배웠고 아버지가 이제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영어를 더 이제 능숙하게 익히면서 이곳에서 생존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인 공동체, 하와이는 한인 공동체에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원래 이제 모국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표준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아주 이제 능숙하게 구사를 하면서 아주 플루언트한 영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승만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영어를 문법에 맞는 그런 고급스러운 영어를 했다면 이승만은 프란시스카는 그야말로 그냥 부드럽게 그 영어를 구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자, 프란시스카가 이 당시에 한국어를 좀 배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좀 배우고 그랬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이 당시에 친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 당시에 친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때는 이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주했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승만이 교육운동을 하고 있었던 한인 기독학원의 기숙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말하자면 교장과 사감으로서 이 두 사람이 그 방 하나 빌려서 생활하는 그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러한 생활을 영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와이에 있으면서 남겨놓은 중요한 유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문 스크랩입니다. 신문 스크랩을 이제 보면서 여러 코리아에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뉴스 클리핑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보던 그 잡지에 따로 스크랩북을 사서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보던 잡지, 화보 잡지에다가 그 신문 스크랩을 붙여 놨습니다. 자, 그것을 현재까지도 지금 이제 전승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신문 스크랩들을 보면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로 미국과 일본의 그 전쟁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대한 독립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같은 이승만관의 신문 스크랩 활동에 도 바로 옆에서 프란시스카가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면 분명하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와이의 당시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하와이의 당시 일본계 주민이 약 14만, 그 다음에 중국계 주민이 약 3만이었는데 한인, 대한인들은 약 6,600명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00명 중에서 이 사람들을 잘 조직화하고 그리고 또 독립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또 대한인의 정체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대한인들의 하와이 거주 대한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2세 교육이었습니다. 2세들이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북미 대륙으로도 유학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하나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자신들의 그 2세들을 잘 교육시켜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프린스턴 대학 박사였던 이승만, 그리고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던 그 프란시스카, 이 두 사람에게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지금 광화문 모양의 세워져 있는 한인 기독교회가 지금 현재 하와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이러한 모양으로 바꾸는 그러한 공사를 하는 현장에 지금 상냥식을 하는 장면이죠. 그 중앙에 지금 이승만이 있는데 바로 이 한인 기독교회가 프란시스카와 이승만이 같이 출석하면서 이승만은 일부는 한인 목사가 한글로 설교를 했고요. 2부 예배 때는 이승만이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프란시스카도 같이 출석을 하면서 개신교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가톨릭이 강한 국가였고
어려서부터 프란시스카도 카톨릭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개신교 교회에 주로 출석을 하면서 개신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개신교인 된 다음에도 카톨릭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추기경이었던 스필만 추기경 같은 사람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카톨릭계하고 조금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50년대 후반에 카톨릭의 지지를 받던 부통령 장면과의 이제 정치적인 갈등 그런 과정에서 카톨릭계 그다음에 카톨릭 계열에서 이제 세운 경향신문 이런 쪽하고의 갈등 관계가 상당히 이제 불거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전개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 쭉 활동을 하던 이제 프란시스카는 1939년에 다시 이제 북미 대륙으로 활동 기반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1937년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곧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활동 기반을 워싱턴 DC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본격적으로 대한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전개되게 됩니다. 워싱턴 DC로 이주해서 호바트가에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 프란시스카의 바로 이 가정집이 대한 독립운동의 하나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동물원 워싱턴 DC에 있는 동물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밤이면은 그 맹수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동물원 원장하고도 친한 관계를 맺게 돼서 나중에 이제 그 강원도 지역에서 반달곰이 생포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50년대에 바로 그것을 선물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대통령이 곰을 어떤 용도로 무슨 선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 동물 이거는 우리의 문화외교 차원에서 바로 워싱턴 국립동물원으로 기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옆에 그 사진이 보여집니다만 미국으로 이제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54년에 두 사람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 곰에 관한 이야기가 당시 덜레스 국무장관이 언급을 했을 정도로 아주 당시에는 상당히 화제가 됐던 한국의 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바로 호바트가에 옆에 있었던 그 동물원을 산책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카가 이때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이죠. 이 책을 이승만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익혔던 영어 실력, 그 다음에 타자 실력 이런 것을 10분 발휘해서 정말 그 손끝이 짓물러질 정도로 열심히 타자를 쳐서 이 책을 출판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내용이 바로 결국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만약 프란시스카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진주만 폭격을 일으키기 전에 이 책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프란시스카의 도움 덕분에 이 책이 미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출간이 될 수 있었고 덕분에 이승만은 이 전쟁을 예견한 하나의 예언자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대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을 쓴 펄벅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소설가가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썼는데 아직 미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서평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정말 이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 가게 되니까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한 책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과 더불어서 이 책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고 그 책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프란시스카의 공로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42년 3.1절을 앞두고 대한인 자유대화가 열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앞에 프란시스카의 얼굴이 보이고 있고
저쪽 뒤편에 지금 연단에 헐버트, 우리 한국의 친구 헐버트, 그 다음에 서재필, 이승만 등의 얼굴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 목사 부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우리 대한 독립운동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진이죠. 바로 이와 같은 대한인 자유대회에 이승만을 도와서 프란시스카가 이 대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이원순, 대한인 동지회 회장을 지냈던 이원순,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 회장을 지낸 조병효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 두 인물이 전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다 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프란시스카만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두 독립유공자로 마땅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았을 때 일본이 미국에게 벚꽃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워싱턴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이 뭐 그 진주만을 폭격해서 2,000명이 넘는 그런 미국인들을 죽이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 벚꽃들을 다 뽑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벚꽃은 죄가 없다. 왜? 그 벚꽃은 사실은 한국에서 넘어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미국 의회 도서관을 뒤져서 벚꽃의 유래가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고 제페니즈 체리라고 하는 명칭을 바꿔서 코리안 체리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페니즈 체리를 코리안 체리라고 이제 바꾸지는 못했고 대안적인 명칭으로 오리엔탈 체리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벚꽃나무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훼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칸 대학에 지금 벚꽃나무를 식수를 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상당히 반일주의는 강하지만 벚꽃 축제는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자면 이 한국인들이 벚꽃 축제를 좋아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중요한 기원이 됐던 사진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메리칸 대학 총장이자 그 기독교인 신안회 회장, 당시에 이제 대한 독립을 도왔던 기독교인 신안회 회장인 더글라스와 함께 지금 벚꽃을 식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프란시스카가 주로 많이 관계했던 그 단체가 대한인 부인회인데요. 그 대한인 부인회가 이 벚꽃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이 벚꽃을 식수하는 장면이고 이 벚꽃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대학에 가면은 이 벚꽃을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돕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재미한국외교부 협찬회인데 거기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앙에 프란시스카의 얼굴도 보이고 프란시스카의 오른쪽으로 제2대 대한민국 외교장관을 했던 임병직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카가 대한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4년에는 뉴욕에 있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한미협회가 후원하는 한국의 밤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연단에 보시면은 왼쪽에 프란시스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을 주관하고 또 조직하고 이러한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미협회의 이사였습니다. 당시 프란시스카가. 이것도 바로 대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프란시스카의 중요한 그 활동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일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승만이 무장 투쟁을 이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승만은 무장 투쟁을 무조건 끝까지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당시에 일본군이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본군은 700만 명이 넘었고 그런 700만 명이 넘는 일본군에 맞서서 우리 광복군이
300 내지 500명의 광복군이 조직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들의 정신은 정말 300의 정신처럼 우리 페르시아에 맞섰던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정신처럼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300 내지 500명의 이 광복군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이 700만 명이나 되는 일본군과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승만은 일단은 좀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아직 그때는 뭐 광복군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군에 입대를 하고 또 광복군에도 입대를 하고 또 광복군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을 해서 우리가 일본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 주된 프란시스카와 이승만이 함께 노력했던 그러한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미 한인들도 여러 명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고 또 이 중에는 OSS 미국의 비밀 부대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1945년 백번 김구가 탄식했던 것처럼 광복군이 독립적인 전투를 벌이기 전에 그리고 이승만이 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승인받기 전에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하는 바람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의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와 같은 독립운동이 없었다면은 그냥 그 대한인들은 일제하에 조선,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대한이라는 명칭을 조선이라고 바꿔놨죠. 자, 그런 일제를 구성하는 일본 제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냥 조선인들처럼 취급받고 특히 일본 군복을 입고 싸웠던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광복군보다 그다음에 특히 영친왕부터 일본군 사단장이 돼서 미군들을 그다음에 연합군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입장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일본처럼 그러한 전범국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접을 받지 않고 독립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43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카이로 선언, 이어서 그다음에 포츠담 선언, 그다음에 1945년 해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8.15 해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프란시스카와 이승만이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부를 만난 기록은 어디에 나오냐면 루즈벨트의 부인인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인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당시에 신문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그 신문 칼럼에 이 두 사람을 만난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도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이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이호 씨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호 씨가 아직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에 만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지지했던 그러한 어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이 이승만 부부 그다음에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이호 여성운동가 이호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만났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노력들도 다 대한 독립을 위한 프란시스카의 노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이제 코리아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 촉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립 촉성 운동. 자, 그것이 더욱더 이제 불붙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연합국이 신탁 통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일종의 또 하나의 독립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은 가장 선봉에 섰던 인물은 김구입니다. 김구 그리고 이승만도 거기에 이제 같이 연대해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섰던 것이죠. 자, 근데 이승만도는
45년에 10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그 이승만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프란치스카는 더욱 어려워서 1945년에 서울에 오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1946년에 2월 달에 서울에 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거기에 지금 마중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윤보선, 그다음에 그 허정, 그리고 이기붕, 그다음 박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박마리아의 이제 그와의 인연과 악연, 그다음에 그런 것이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친척 한 명 없는 서울 땅에서 자신의 말하자면 그 가까운 측근으로서 박마리아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박마리아가 이때 이제 선물을 한 것이 특히 이제 한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복을 선물했는데 그 한복이 너무나 이제 매료가 돼서 더욱더 박마리아와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고 1946년 3월 26일 이승만 생일이죠. 그래서 이승만 생일 때 찍은 사진들이 이제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주 화사한 웃음을 웃으면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도남장입니다. 도남장. 그래서 이승만이 귀국을 했을 때는 조선 호텔에 묵었고요. 그리고 나서 도남장으로 옮겼고 그때 이제 프란치스카가 여기 서울에 와서 처음 온 거죠. 와서 도남장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때 서울에 와서 도남장을 청소하고 도남장에서 말하자면 생활할 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장에 또 이 방문했던 인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중앙에 지금 밝은 제 모습으로 프란치스카가 앉아 있고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그 독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거기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인천 김성수, 장택상, 그다음에 대법원장 김병로, 그리고 그 장덕수, 설산 장덕수의 모습, 이명신 이런 인물들의 모습들이 사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카의 왼쪽에 앉아 있는 인물은 프라이 비서라고 워싱턴 DC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같이 활동했던 비서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 비서가 같이 서울에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명신이라고 하는 인물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이명신은 원래 이승만의 청혼을 우회적으로 받았던 인물입니다. 뭐 직접 청혼을 받은 건 아니고 그 세밀이라고 하는 올림픽 그 다이빙 금메달리스트였던 제미 대한인의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이 이명신도 혼자서 미국 유학을 하고 있었고 이승만도 홀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맺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명신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명신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1945년 입국하고 나서 이제 해방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처음에 경성이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서울이 됐는데 서울에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명신이 말하자면 그 당장 여러 가지 그 안살림을 좀 도와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오해가 생겨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란치스카가 1946년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안살림을 이제 프란치스카가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주게 됩니다. 근데 뭐 이명신이 나중에 이제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이후에 그 중앙대학교 이제 명예 박사 학위도 프란치스카에게 주려고 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프란치스카가 그 명예 박사 학위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50년대 초에 이화여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두 번이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대신 그 중앙대학교에서 당시에 이제 중요한 그 건물을 이제 낙성식을 열리는데 같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지만은 명예 박사 학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명신과 프란치스카 사이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도 상당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1946년에 이제 그 한국 현대사가 격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당시에 이제 상황은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국은 이제 그 결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전제로 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좌우 합작 정부를 여기에 만들어 놓고 미국과 소련이 빠지는 그러한 구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프란시스카의 고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나라들이 바로 중에 하나가 헝가리고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체코슬로바키아가 바로 그런 좌우 합작 정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좌우 합작 정부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전복이 돼서 공산주의자들이 독점하는 그래서 공산 국가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989년 냉전 해체기를 맞이하면서 그 공산당 정부가 그때쯤 돼서 다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 당시 상황에서는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카 입장에서는. 자, 어쨌든 당시에 그 이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군정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승만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이 이승만과 프란시스카가 전국을 순회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순회를 연설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이제 영남 지역도 가고 호남 지역도 가고 가서 그 대중 연설을 하는 것이죠.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대중 연설을 하는데 이 대중 연설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암살 위험도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연설을 강행을 했고 그것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고 그 운집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프란시스카가 어떻게 생겼나가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모이고 해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이제 프란시스카의 모습인데 프란시스카가 그 수많은 지금 이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한국의 말하자면 소용돌이의 정치 그의 하나의 중심에 또 프란시스카가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부산 공설운동장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그 사진에 정확한 설명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구덕산에 있었던 부산 공설운동장에 운집해 있는 그 군중들의 모습인데 여러 곳을 다닐 때에 당시에는 이제 그 여운형을 주도했던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박헌영이 또 열심히 주도했던 인민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 지방에 그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이승만과 프란시스카의 대중연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좌익 계열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오히려 이러한 군중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정치 지형을 상당히 바꿔놓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운대에도 들렸습니다. 해운대에 들려서 당시에 이제 송도각이라고 하는 온천 여관에서 지금 묵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의 주석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중국 서안에서 훈련시켰던 도노반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도노반이 OSS의 국장이었고 그 OSS의 부국장이 굿펠로우라는 사람인데 이 굿펠로우라는 사람과 이 해운대에서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하고 아마 이때 이제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개석과 마오쩌둥의 결국은 이러한 협상이 결국은 깨지고 결국은 대륙이 공산화로 가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로 다시 옵니다. 와서 있다가 다시 전라도 지역으로 가서 정읍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정읍을 방문해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지금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그러한 통일정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요원하고 이미 북쪽에서는
정권이 수립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 우리도 일단은 정권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유명한 정음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정음연설이 있은 직후에 전주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군산을 방문했는데 이 사진은 바로 군산에서 촬영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민족통일 총본부를 수립을 하고 그 민족통일총본부의 총재로 이승만, 부총재 김구가 취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대한 독립을 위한 그 노력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독립 촉성 운동에 나서게 됐고 거기에 바로 프란시스카도 같이 합류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1946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8.15 기념일인데 이때를 뭐라고 기념했냐면 승리 및 해방기념일이라고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 및 해방기념일 시민경축대회에 참석한 김구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프란시스카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프란시스카 옆에 아주 다정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안미생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동생, 안정근의 장녀로서 홍콩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영어가 능통했던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에게는 프란시스카가 있었다면은 김구에게는 안미생이 있었다, 며느리 안미생이 있었다 할 정도로 이 두 사람들이 외신들과의 회견들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그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미군정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이제 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은 이제 좌우 합작을 계속 밀어붙이고 그러는 반면에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독립을 일으켜 나간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새로운 정부를 또한 구성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그다음에 진행 방식에 있어서 이제 이승만과 김구 사이에 또 그 추종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현재 미군정은 좌우 합작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미국으로 직접 가서 미국의 고위급과의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을 갔습니다. 자, 미국을 46년 12월 달에 갔고 거기 가서 여러 활동을 하고 나서 47년 4월 달에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올 때 어디를 들렸냐면은 상해를 들른 장면이죠. 그때 상해에 들려서 거기에서 지금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이라고도 하고 지청천이라고 합니다만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을 지금 같이 이 비행기에 타고 이 비행기는 당시에 이제 회담을 했던 장개석이 내준 비행기였습니다. 장개석이 내준 자강호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서울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진에서 이제 백낙준 연희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의 얼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한경 얼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비서처럼 활동했습니다만 사실상 당시에 미군에 입대해서 대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장기영 얼굴도 보입니다. 이 장기영은 이제 한국일보의 장기영은 아니고요. 다른 장기영입니다. 나중에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장기영. 이 장기영은 이제 나중에 최신 장관도 지냈고 고향인 강원도 영월에 석정여중고를 설립해서 그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설립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강호가 이제 김포 비행장에 내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환영을 나왔던 인물 중에 바로 김규식, 김구 이런 인물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허정, 그리고 장개석의 외교관이었던 위엄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같이 지금 동석을 해서 했고,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혼자서 말하자면 여기를 지켰던 것이죠. 프란시스카는. 그래서
뭐 촛불을 켜놓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촛불을 켜놓고 어렵게 혼자서 정말 의지할 데라고는 없는 그러한 이 서울 땅에서 홀로 남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 프란시스카가 이승만의 귀환을 환영하러 나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서울운동장에서 지금은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서울운동장이 있었고 그 서울운동장이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여러 집회들이 열렸던 곳인데 여기서 그 이승만 박사 황국 환양 국민대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렸고,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 지원을 받아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당시에 이승만을 아주 싫어했던 그 미군정의 20대 청년 장교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조차도 당시 이승만에 대한 대중적 인기의 계량기가 거의 폭발할 정도로 이 인기는 치솟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당시에 이승만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여기서 지금 프란시스카의 모습이 보이고 사회를 보고 있는 조소왕, 그 다음에 프란시스카의 뒤편으로 이기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 이승만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미군정 그 하지 중장도 역시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말하자면 상호 비방전을 벌였어요. 워싱턴 DC에서. 그런데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하지 중장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직접적인 명령 계통에 있는 당시에 이제 미군정 책임자 하지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때 하지가 다시 한번 트루만 대통령을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스크바의 삼상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신탁 통치와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좌우합작 정부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설득을 하게 됐고, 트루만은 거기에 수긍을 해서 다시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거기서 하지가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주는 그러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민당은 미군정의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 도남장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한민당 측에서 마련해 준 건물인데, 한민당은 미군정의 입장에 서게 되고 이승만은 미군정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장진섭이라는 인물이 은근히 압박을 해서 이 도남장에서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프란시스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낸 곳이라고 하는 도남장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자, 이 사진은 아주 흥미로운 사진인데, 그 프란시스카가 지금 김구 바로 오른쪽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죠.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면은 말씀드렸던 안미생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기붕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안미생의 옆에는 말씀드렸던 그 서영회, 그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서영회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기에 있을 당시에 도움을 주었던 피치 목사 부부, 이런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피치 목사 부부는 아까 대한인 자유대회 때 그 프란시스카하고도 협력을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장면이 만들어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을 해서 어쨌든 독립을 빠르게 이루어낸다. 그것이 대한 독립 촉성인 것이죠. 그 독립 촉성을 이루어낸다라고 했을 때 김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계열, 그 다음에 좌우합적 세력, 이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군정을 지지하는 한민당의 입장에 따라서 도남장을 이제 나오게 된 두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포에 있는 마포장이라는 곳에 일단은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비좁고 또 스산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기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뜻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당시 이제 불교 승려
로서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백성욱이라는 사람이 주로 주도를 해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화장입니다. 그래서 이화장으로 다시 이주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장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이제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화장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 이승만의 이제 정치적인 그 운명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흐름을 맞이하게 되고 프란치스카도 역시 그러한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47년 11월 13일에 창덕궁에서 그 딘 군정장관 취임식이 열렸을 때 사진인데 여기서 이제 프란치스카가 그 김규식, 우사 김규식의 부인 김순애와 나란히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금 현재 연설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신익희, 해공 신익희이고 그 뒤편에 이제 딘이 앉아 있고 김구 이승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48년 3월 26일 이승만 생일 때 찍은 사진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점차 그 권력의 중요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카 옆에 이제 양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은 김장흥입니다. 김장흥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그리고 김국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승만 경찰들인데 이승만이 여러 번 암살 그 위험을 넘겼습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이 암살당할 뻔했을 때 프란치스카가 몸을 던져서 막 그것을 막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경호 책임자의 역할까지도 프란치스카는 담당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했고요. 48년 3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승만에게 유리하게 정국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화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양학준이라고 이 주방장이었어요. 이 주방장인데 이 사람이 이승만하고 외모가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 양학준이 이승만인 줄 알고 여러 가지 해프닝도 벌어지고 그랬는데 이 양학준하고 프란치스카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이렇게 좀 경원하고, 그러니까 양학준은 일단 술을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 프란치스카가 뭐든지 좀 아껴 써라 이런 것 때문에 깍쟁이 사모님 이렇게 부르면서 상당히 서로를 경원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이승만과 양학준의 사이가 워낙 또 친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이렇게 불편한 뭐 이인 삼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역시 당시에 이제 대한인 부인의 애들이 이승만과 프란치스카의 활동을 많이 돕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프란치스카가 서울에 왔을 때도 이 부인들이 나서서 환영회를 개최해주게 되고 그때 프란치스카가 나는 이승만보다 코리아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과의 돈독한 관계 이런 것을 맺는 데 있어서도 프란치스카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지금 이제 결국은 48년에 최초로 보통평등 비밀 직접 원칙에 입각한 자유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선거를 실시하는 무렵의 사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승만은 동대문 갑구에서 단독 후보로 이제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카가 직접 선거 운동까지 하고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최능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이승만과 경쟁을 해보려고 나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미군정이 이것도 후원을 했습니다. 최능진이 미군정의 경무부 수사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후원이 없이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워낙 압도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인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서류 미비로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 후보가 됐고요. 당시에 단독 후보가 됐던 사람들이 이승만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의 신익희, 전라남도 영암의 김준현, 전라남도 광주의 정광호, 전라남도 영광의 조용규 이런 사람들이 다 단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워낙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압도적으로 이제 단독 후보로서 이제 당선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프란치스카가 활동을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요 이제 장면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고 이승만이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부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돼서 그 취임식이 열릴 때의 장면 사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란치스카가 앉아 있고 그 옆에 그때 비가 와서 우산을 지금 씌워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기붕의 부인 박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박마리아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고 나중에 이화여대 부총장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 악역으로만, 그 악녀로만 많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기붕도 미국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에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말년은 매우 이제 불행했고 이 박마리아와 이기붕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강희라고 그 딸이 이제 요절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 가정에 상당히 많은 그런 풍파를 일으켰고 그 강희의 그 사진이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희의 얼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 강석을 이제 양자로 입양하는 상당히 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그런 불행한 관계로 가게 됩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상당히 이렇게 밀착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제 부인이 됐고요. 영부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면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조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화장에 조각을 했던 곳 그래서 조각당이라고 하는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이승만이 이제 조각을 하고 그 조각 발표를 기다리는 그 기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 결과 여러 이제 지금 거기 보여지는 것처럼 대한민국 초대 내각이 이제 구성이 됐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국무총리 이범석입니다. 이범석은 광복군 지도적인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 옆에가 이제 이인, 그 다음에 프란치스카랑 모국어로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했던 당시 서울대 또 교수 출신이었던 안호상 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이명신, 그리고 노동운동 출신이었던 전진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반대쪽에 지금 끝에 있는 장택상이 보이고 그 장택상 옆에 공산주의자였다가 전향했던 조봉암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 그리고 한민당 출신들을 많이 이제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민당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그러나 한민당 출신으로서 대표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김도연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유진호가 얼굴이 보이고요. 김동성 공보처장, 그 다음에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윤석구 최신장관 등의 인물이 민희식 교통장관. 그러니까 민희식 교통장관은 이제 미군정에서도 교통을 담당했던 것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테크노크래트로서 계속 교통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교통장관 취임 후에 얼마 후에 물러나게 되죠. 그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일종의 테러라고 남로당이 일으킨 테러라고 추정되고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미군들이 상당수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철도 테러로 인해서. 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1948년 이제 8월 15일 날 이렇게 수립된 독립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권력을 이제 이양을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독립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38선 이북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그러한 독립정부이긴 했으나 최초의 보통평등 비밀 직접 원칙에 의한 자유선거에 입각해서 수립된 그리고 그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정을 받은 그러한 독립정부라는 의미에서 1948년 8월 15일 독립의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15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8.15 해방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48년 8.15 독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대한 독립을 위해서 프란치스카도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지금 자리에 당시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중앙청 앞에서 그 기념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도쿄에 있었던 메가더 부인이 메가더도 하고 같이 지금 와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 메가더 부인 뒤편으로 이제 콜터 장군이 보입니다. 콜터 장군 동상은 지금 어린이 대공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국군 사열식에 이제 참석한 프란치스카의 모습인데 아주 인상적인 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범석 국무총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범석은 국무총리인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3일 만에 미군과 함께 여의도 공항에 내렸었어요. 그런데 당시엔 아직까지 일본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결국은 회항을 하고 돌아가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범석 장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범석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뒤에서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범, 도조 히데키를 닮았다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이범석을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그래서 국방부 장관직은 내놓게 되죠. 국방부 장관을 내놓게 됐는데 국방부 장관을 신성모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어받고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됐는데 6.25 전쟁 당시에 그까지 국방부 장관직을 이범석 이 장군이 계속 맡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한 독립의 역사, 그래서 1945년 8.15 해방까지 헌신했던 대한 독립 운동가 이승만과 함께 활동했던 프란치스카, 그다음에 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된 공간에서 대한 독립 촉성을 위해 헌신했던 프란치스카의 그 삶을 일단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의 그 앞부분을 조금 이제 요약해 드린 것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프란치스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호랑이 등 위에서 끝까지 버텼던 여인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누구냐면 일단 이승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독립운동이었습니다. 대한독립운동의 흐름.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났지만 독립운동의 흐름에 동승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모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까지도 해체시켰던 당시 20세기의 세계사적인 흐름은 역시 민족 독립 국가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동티모르가 독립하는 그러한 독립의 큰 흐름,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등 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식했을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거대한 20세기 독립운동의 흐름에 등 위에 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영부인이 이주민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 같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